제가 정말 오늘 큰 기대와 또 추억거리를 안고 이 자리에 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국제정치학,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 대해서 큰 깨달음과 배움을 얻어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충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은 뭐 지금 미국에서 한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국제정치학자예요. 미국의 5대 정치학자로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다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자꾸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고 그러는 거를 이 교수님은 뭐라고 분석했냐면은 그것은 중국의 힘이 커지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1등이 됨으로써 비로소 중국이 가장 만족스럽고 안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패권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패권국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경제와 안보가 이제 확실하게 보장되는 나라가 패권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그런 큰 나라는 당연히 패권국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미 패권국이 된 나라인데 그 나라는 자기가 패권국인 것이 또 제일 좋은 겁니다. 미국이 패권국이 됨으로써 안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또 유리하고,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 잘못된 나라가 아니라 정상적인 나라가 정상적으로 행동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충돌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싸울지도 모르게 돼 있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본질적으로 비극적이다라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국제정치도 비극적이고 또 작은 나라끼리도 비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주의를, 또 이 사람은 현실주의에서도 또 한 학파를 대표하는데 미어쉐이모 교수는 국제정치는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에 의거해서 분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그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책을 냈는데 이 책은 뭐 엄청나게 지금도 유명합니다.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100년 겨우 돼갑니다.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비로소 생긴 학문이에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폴리틱스,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라는 그런 단어가 생긴 지 100년째 됩니다. 주로 1차 대전 이후에 국제정치학이라는 과목이 독립된 과목으로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국제정치는 누가 공부하냐? 국제법학자들이 공부했습니다. 또는 역사학자들이 공부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제 역사 공부하면서 국제정치를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차 대전 이후에 참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막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국가 간의 관계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정치라는 학문이 그때 처음 시작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도 합리적인 인간이야. 비록 전쟁을 할 때는 막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좋은 국제법이 있으면은, 그리고 좋은 외교관이 있으면은, 그리고 좋은 국제기구가 있으면은, 그리고 밀실에서가 아니라 공개된 데에서 만나가지고 두 나라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은 그러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제기구도 만들고 국제법도 만들고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윌슨 대통령이 아주 이상주의적인 사람이죠.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이상주의가 창조가 된 겁니다. 국제연맹을 만들면은 이거 가지고 전쟁을 막을 수가 있을 거야. 아주 이상적인 발상이죠. 그래서 공개 외교하고 국제법을 준수하고, 왜? 인간은 합리적이니까. 그래서 1928년에는 모든 전쟁을 불법이라고 나라들끼리 모여서 선언까지 했습니다. 켈로그 브리안드 팩트라고 그래가지고 켈로그 브리앙이라고 있는데 이 법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전쟁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1928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법이 아닌 전쟁은 없어요. 이 법이 폐지가 안 된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1930년대 보니까 이제 1차 대전이 1919년에 끝나고 이제 이거 가지고 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유럽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쪽에서는 일본이 나와가지고 엉망으로 만드는데 국제연맹이 아무런 맥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국제연맹 만들자고 그러놓고 미국이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세상 돌아가는 거를 국제연맹 가지고 아무것도 못 막겠구나. 그리고 심지어 일본이나 독일은 탈퇴해버리고, 그래서 그 무렵에 야, 이렇게 세상을 봐서는 전쟁을 막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생각을 이상주의라고 나중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건 너무나 이상적이고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당시의 시대를 비판하는 첫 번째 책이 이에츠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죠. 그 사람이 The 20 Years Crisis, 20년간의 위기라는 책을 씁니다. 1919에서 1939년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터질 때까지가 딱 20년인데 이때가 위기였다.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봐야지 전쟁을 막을 수가 있지 저렇게 봐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현실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현실주의는 이때는 아마 야, 그 사람 참 현실적이야. 그런 의미의 현실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는 현실주의는 명사예요. 형용사가 아닙니다. 아, 그 사람 참 현실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상주의,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실주의는 반드시 그것을 의미하지 않고 아예 그 학설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라인홀드 니버라는 이 사람은 미국의 목사인데 이 사람은 모랄맨 앤드 임모랄 소사이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거 전부 명저들이에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야, 우리 개인들은 전부 다 도덕적인데 이게 국가 단위가 우리가 집단이 되면 도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세대학하고 고려대학하고 축구 시합하는 날 학생 개인들은 전부 다 모랄이에요. 아주 착합니다. 근데 이놈들이 응원하고 나면 전부 다 완전히 개가 되는 거야. 술 먹고 뭐 정신 없어요. 근데 집단으로 행동할 땐 그게 용서가 됩니다. 개인으로 할 때는 안 되는데. 근데 집단으로 행동하면서 최악이 될 때가 언제냐? 전쟁터에서의 인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지은 사람이라도 총 쏘고 죽이라고 그러면 못 죽여요. 뭐 살인범 사람 몇십 명 죽은 사람 총으로 쏘라고 그러면 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전쟁터에서는 정조준해가지고 많이 죽일수록 훈장받고 아무런 죄악도 안 느낍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인간성이 개인은 전부 다 도덕적인데 이게 집단이 되면 도덕을 잃어버린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덕에 기초한 이런 이상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국제정치학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의 철학적 기반을 저 책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정치가 현실주의라는 학문이 나오는데 이상주의를 뭐 전부 본다면은 이상주의는 유토피아니즘, 아이디얼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칸트, 스피노자, 루소, 맹자 이 사람들은 전부 이제 어떻게 믿었냐면은 인간 세상에 전쟁의 소멸과 영구 평화가 가능하다. 세상은 평화가 영원히 가능하다. 국제법 외교, 국제기구가 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성은 착하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이론들이 하나의 그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래갖고 현대 국제정치학에서는 리버럴리즘 혹은 제도주의,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평화가 온다 하는 이런 거로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가 된다면 세계의 평화는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이상주의자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민주주의가 되면은 그러면 전쟁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 미국처럼 힘센 나라가 이란, 이라크, 북한을 가서 때려부시고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상주의자가 전쟁하는 겁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전쟁 안 해요. 다 계산해보고 그거 할 필요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 부시를 현실주의자고 전쟁하는 사람으로 치는데 이상주의자가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윌슨이한 아이디얼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윌슨적인 이상주의자입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대요. 왜 다른 나라를 다 북한 같은 나라 민주주의로 만들면 전쟁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가 지금 과연 잘 될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학자들마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뭐 우리 사진을 보면은 이에치카 이 사람은 약간 좀 좌파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역사는 무엇인가 뭐 러시아 혁명 이런 책을 썼는데 국제정치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바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방금 설명한 거죠. 그리고 20년의 위기라고 전 책은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세상을 그렇게 봐가지고서는 전쟁을 막을 수가 없다. 이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지 전쟁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현실주의의 첫 번째 책을 저거로도 또 이제 20년간의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주의라는 거가 나왔는데 현실주의는 리얼리즘, 리얼 폴리티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현실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현실적이다는 형용사였는데 지금은 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현실주의자입니다. 나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현실주의가 아니라 나는 국제정치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현실주의구나. 나는 어떻게 보느냐.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독일도 나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쁜 나라도 없어요. 그 나라들은 전부 다 자기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나라일 뿐이다 이겁니다. 국가 이익은 뭐냐? 국가 이익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사는 거, 힘이 세지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명예로워지는 거. 어느 나라든지 나는 그거 하려고 노력할 뿐이야 라고 보는 사람은 일단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는 이제 국가들은 힘을 추구하고, 왜? 힘이 있어야지 자기 국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국가 이익에서 의거해서 행동하지 도덕적 원칙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사람들을 현실주의자, 그리고 그런 이론을 현실주의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실주의는 2차 대전 이후 오늘까지 국제정치학의 압도적인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주의가 조금 약한데, 조금 약한 게 아니라 좀 이상해요. 뭐 전부 이상주의자인지. 근데 그 사람들은 공부는 다 현실주의 책을 봤는데 갑자기 이상주의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미국에서 나온 교과서 보면은 앞에 이론 나오는데 현실주의 딱 나오고 그다음에 and the others. 현실주의는 하나고 그리고 나머지들 나을 정도로 현실주의가 압도적인 파라다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상한 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햇볕 정책은 현실주의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북한하고 얘기하고 북한 등 때려주고 북한에 돈 주면 북한은 착해질 거야 라고 봤으니까 이건 이상주의죠. 현실주의는 북한은 우리가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겠지. 그럼으로써 자기 이익을 더 확보하고. 근데 북한이 나쁜 나라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그래야지 자기 국가 이익을 도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실주의에 나오는 얘기는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국가 이익. 국가 이익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국가 안보가 최고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발전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명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 이익은 요 네 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power defined in terms of national interest. 국가들은 국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정의된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행동은 이것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하는 행동은 힘을 늘리려는 행동, to increase power입니다. to keep power, 힘을 유지하려는 행동, 그리고 to demonstrate power, 힘을 과시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하는 행동은 이 셋 중에 하나라고 현실주의 1세대 학자가 아예 선언을 했죠. 현실주의라는 학문이 이에치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 첫 번째 바이블이 이 책입니다. 한스 모겐스라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Politics Among Nations라는 책을, 이게 1948년에 나와가지고 뭐 지금까지 이제 7판까지 나와 있는데 5판까지 쓰고 5판 초판 쓰고 이 저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판은 제자들이 이제 쓰는 거예요. 지금 제일 최근 판은 제자의 제자까지 해서 이름이 3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요번에 최근에 번역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3학년 때 이 책을 구해가지고 우연히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놈을 1년 동안 그냥 뭐 틀리는 데다 줄 그어가면서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국제정치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감동하게 한 책이 뭐냐 그러면 항상 저는 이 책을 얘기하는데,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정치학개론 시간에 우리 그 교수님이 이극찬 교수님이라고 돌아가신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책을 읽다가 요거는 필독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읽고 또 읽는 게 필독 제곱이에요. 이 책은 필독 세제곱입니다. 근데 이거를 필독 세제곱이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분 책 밑에 각주에 Politics Among Nations 거기에 동그라미 그 3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다가 세제곱이니까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는데 우연한 기회에 읽고서 제가 그 평생을 이제 국제정치학자가 되게 한 그런 책입니다. 이게 현실주의 1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거는 현실주의 3세대를 공부하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어떻게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현실주의 관점은 공통적인 거로 인간은 선하지는 않다. 인간은 그냥 자기 이익을 추구할 뿐이에요. 근데 악하지도 않아요. 인간은 다만 완벽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돈 좋아하고 힘 있는 거 좋아하고 다 그런 것이죠. 인간의 권력 연구는 본능적이다. 이게 맨 처음엔 그렇게 누구든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국제사회는 무정부적 성속을 가진다. 무정부적 성속이라는 것은 개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왕이 없다는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지구에 없습니다. 미국도 우리랑 힘은 우리보다 셀지 모르지만 높이는 같아요. 그래서 왕이 없다. 왕을 영어로 아키라고 그럽니다. 없는 거를 A가 붙여서 에이아키, 에나키. 에나키는 한국말로 영어로 번역하면 무정부 상태. 국제정치는 에나키다. 즉 왕이 없는 동네다. 그러니까 질서 잡을 사람이 없어요. 질서는 누가 잡느냐? 각 나라가 잡아요. 어떻게 잡는다고? 힘 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국제정치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그래서 무정부적 속성을 갖다 보니까 국가들은 전부 다 자신의 생존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동네 자체가 그래서 국제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거예요. 뭐 자칫하면 죽습니다. 왜 죽느냐? 나빠서? 못나서? 그게 아니라 힘이 약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건 우리나라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거는 우리가 힘이 약해서예요. 약해서 뺏긴 겁니다. 우리나라가 거꾸로 일본만큼 힘이 세고 일본이 조선만큼 약했으면은 역사는 한국이 일본을 지배했던 식민 지배 역사로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약해서 거꾸로 돼 있는 것이죠. 국가들은 모두 국가 이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 국가 정치, 국제 정치는 힘의 정치, 뭐 권력 정치라고도 하고 힘의 정치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국가 이익이란 반복하지만은 생존, 경제 발전, 권력 확보, 자존심 확보. 그런데 여기는 순서가 있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국가 이익 네 가지를 SPPP라고 외우라고 가르쳐 줍니다. SPPP인데 요 SPPP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 안보예요. 둘째는 힘을 늘리는 일입니다. 셋째는 돈을 많이 갖는 거예요. 넷째는 프레스티지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책을 할 때 야, 우리가 독립국인데 미국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건 안 돼. 너 미국에 나가라. 우리가 다 나라를 지킬게. 그거는 프레스티지를 위해서는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프로스페리티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힘이 약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큐리티가 못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건 나쁜 정책입니다. 명예는 얻을지 모르는데 다른 거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국제정치, 국가정책은 이 순서에 따져서 그것이 너희 나라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냐?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이익에 명예에는 도움이 되는데 힘에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국방비를 대폭 아끼고 복지를 확 늘리자. 그럼 프로스페리티가 좋아집니다. 번영하게 돼요. 그런데 파워도 약해지고 시큐리티가 약해지면은 그 정책은 나쁜 정책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이익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가 또 이제 현실주의에서 나오는 거죠. 현실주의 3세대라고 그랬는데 이 책이 1세대 책입니다. 1948년에 나왔고 이 책은 2세대인데 1979년에 나왔어요. 한 30년 1세대가 이제 갔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바로 오늘 하는 강대국 국제정치 비극이 서기 2000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뭐가 좀 다르냐? 대세는 같습니다. 국가들은 전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인간은 선하지는 않다. 인간성은 도덕적이지 않다. 그리고 힘이 많은 나라가 국제정치에서 유리하다라는 데 다 같은데 뭐가 다르냐?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르고 이게 이론이 발전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 세 가지 중에서 1세대 정치학은 칠판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자 3명으로 모겐스하고 그 제자 2명이 썼어요. 2005년에 칠판이 나왔고 그리고 이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은 2014년에 10년 만에 이거는 2판이라고 그러지 않고 저자가 업데이티드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 바꾸지는 않고 일부 이제 몇 챕터를 새로 놓습니다. 중국에 관련된 분야를 놓는데 이렇게 책이 나오고 이 책들은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스 모겐스 책은 원래 1판도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국가 간의 정치 해가지고 2권짜리로 나왔습니다. 원래 그 고려대학교 이호재 교수라는 분이 70년대에 번역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자가 이호재 이름도 넣고 자기 이름도 넣어가지고 최근에 다시 번역을 했고 요거는 바로 케네트 월츠라는 사람 국제정치 이론해서 서강대학에
서강대학을 나오고 카톨릭 대학에 있는 박건영 교수가 국제정치 이론이라고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2000년에. 그리고 요거는 제가 바로 이 자유기업원에 있을 때 국제문제 시리즈로 해서 번역을 했는데 이 책이 미국에서 2000년에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남출판사 사장이 이 책을 2008년에 그 우리나라 그 학술원에다가 우수도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우수도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2008년에 하셨습니까? 2004년에 나온 책을 그랬더니 그 사람 총기 있더라고요. 정권이 그 당시의 정권은 이 책을 아주 싫어했을 겁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꾼 다음에 했더니만 제가닥 최우수. 그래서 그 사람 이거로 2천만 원 벌었습니다. 이 책이 되면은 정부가 2천만 원어치를 사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책일 땐 종이값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래서 2천만 원어치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했는데 하여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요새 대학가에서는 무지하게 유명한 책입니다. 이거를 학생들이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막 복사해서 보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저거 누구한테 한 권을 줬더니만은 완전히 보물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거를 봤습니다. 예, 뭐 이화여대 도서관 같은 데도 10권은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책. 이거를 국제정치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쳐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럼 뭐가 다르냐? 1세대하고 2세대하고 3세대가 이거로 해야 되죠. 먼저 한스 모겐스부터 얘기할게요. 이 사람이 1세대인데 이름 보면은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아이고 이게 잘못 썼네. 모겐소. 이거 내가 자유교본에 있을 때 모겐타우는 이라고 썼더니만은 어떤 학생이 크크크 이름이 바뀌었구만. 모겐타우가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모겐소가 돼가지고 한국어 이름이 모겐소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모겐타우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모겐타우라고 불러달라면 모겐타우죠. 하여간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을 보면은 중부 유럽 모든 유명한 국제정치학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부 유럽 출신 아니면은 유태인이에요. 중부 유럽은 폴란드, 헝가리, 뭐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통 1904년생들이에요. 1904년, 5년생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국제정치의 할아버지들은 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1차 대전이 1914년에 나죠. 10살 때. 2차 대전이 1939년에 나죠. 20몇 살 때. 아주 정말 진하게 전쟁을 경험한 약소국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점령할 때 다 미국으로 도망와갖고 학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리고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이 살다 보니까 무지하게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키신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냉혹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왜?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남의 나라 국제정치를 분석하는데 너무나 객관적으로 냉혹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정치학은 유태인하고 브레진스키, 예를 들어 폴란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 중부 유럽 아니면은 유태인이 만든 학문, 유태인들이 미국 와서 대학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만든 학문, 이게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그래서 미국 버클리 대학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크라이슬러 교수라고 버클리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케네스 월츠 2세대 현실주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Theory and International Politics는 케네스 월츠라는 교수의 책이고, 이름 보니까 뭐 무슨 춤추는 사람 같죠? 케네스 월츠 노래 뭐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들 이름 보면은 뭐 일본도 그렇지만은 레인워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빗물 선생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이름이 레인워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촌 사람들이 뭐 스미스는 전부 대장장이들이고 뭐 그렇게 이제 이름 지는데 네오리얼리즘이라고 그럽니다. 2세대니까 새 신현실주의 또는 구조적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라고도 불러요. 1세대는 지금 금방 모겐스 교수고 이제 3세대, 요건 나중에 같이 또 설명하겠습니다. 3세대 여기 불려나가는 사람은 미국의 5번째 안에 들어가는 학자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또 여기 가서 컨버세이션 위드 존 미어쉐이머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 바로 아까 모겐스 교수가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서 현실주의의 첫 번째 창시자고 이 사람이 모겐스 교수 후임으로 시카고 대학 교수를 이제 평생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 바로 요 앞에 있는 이론은 우리가 방어적 현실주의라고 그랬죠. 이 사람 거는 공격적 현실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럼 뭐가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거를 이제 볼게요. 예, 근데 보기 전에 요 목에서 이 사람 이론을 오늘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 한번 딱 읽어보고 10초 동안 읽고 뭔가 타이프 에러 같은 거 혹시 있으면 한번 잡아내 보세요. 존 미어쉐이머 박사인데 여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 상식적으로 틀리는 거가 있습니다. 확실해. 예. 육사를 졸업했는데 공군장교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 공군장교로 5년간 근무, 코넬 대학 정치학박사, 시카고 대학 교수, 미국 학술원 회원. 예. 제가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틀린 것 같아서. 그랬더니 미국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직업 안 하면 공군장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 책은 육군이 최고다라고 쓴 책입니다. 육군이 최고예요. 왜? 육군 없으면 전쟁이 승패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서 깃발을 꽂는 군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게임을 끝내는 건 육군이고 해군 공군은 그냥 뭐 이기는데 보조적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미국 육군은 아주 좋아하는데 공군 해군이 또 이제 이 사람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근데 뭐 그런 군사 이론이라기보다도 이 사람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 워낙 탁월해가지고 이 이론이 이제 날리고 있죠. 지금 현실주의 이론의 3세대, 얘가 1세대, 그리고 아까 그 말한 케네스 월츠의 2세대, 그리고 미어쉐이머의 3세대인데 요거는 우리가 평소에도 공부할 때 머리 굴리기 운동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관점입니다. 고전적 현실주의, 구조적 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구조적 현실주의 요거 네오 리얼리즘이다 그러고 신현실주의라고도 하고 방어적 현실주의라고도 합니다. 얘는 이제 공격적 현실주의 그러는데 국가들이 전부 다 권력 가지고 경쟁을 해요. 모든 나라는 더 힘이 많아지려고 경쟁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경쟁 안 합니까? 얼마나 경쟁합니까? 남북한은 경쟁 안 하나요? 옛날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는 것 같으면 발표 안 했습니다. 우리가 앞설 때 신난다고 발표하고 그 정도로 경쟁하는 거예요. 뭐 공부하다가 친구가 점수 더 맞으면 그날 성적 발표하지 않죠. 나는 내가 앞선 날은 세게 발표하고 국가들이 경쟁을 하는데 왜 국가들은 경쟁을 하느냐? 이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은 그거는 국가 속에 내재한 권력을 향한 본능 때문이야. 권력은 거의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돼 있는 거야. 라고 보고서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케네스 월츠 교수가 보니까 야 그건 아니다. 본능적이라면은 국가들은 끝까지 권력을 누리고 그 본능이면은 막을 방법도 없어요. 국가들이 권력 누리는 거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케네스 월츠 교수가 보기에는 이게 국가들이 힘을 누리는 거는 상태가 너무 나빠서 그래. 대한민국은 힘을 누리려고 무지하게 애쓰는데 가나는 힘을 누리려고 애쓰지 않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은 힘을 누리려고 애쓰고 가나는 힘을 누리려고 애쓰지 않는 이유는 구조가 달라서 그래. 구조. 한국은 구조가 아주 나쁜 데 있고 또 어떤 나라는 구조가 편한 나라 있습니다. 위태롭지 않은 나라. 그래서 국가들이 힘을 누리는 이유는 국제정치의 구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이론을 구조적 현실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사회학에 항상 나오는 이론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나의 잘못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주변의 잘못인가? 아버지가 나를 잘못 길러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구조주의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거야. 그러면 그거는 구조주의가 아니에요. 그 시스템 이론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구조, 개인 요거 다인데 권력은 본능이다. 아니다. 환경이 나빠서 국가들이 힘을 누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클래시컬 리얼리즘에 의하면은 그럼 국가들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싶어 할까? 왜 경쟁을 할까?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싶어 할까? 그 두 가지 제목 때문에 이 이론이 세 개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싶어 할까? 본능이니까 끝이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은 가능한 한 최대 국력의 상대적 비중을 극대화, 패권이 궁극적 목표다. 가급적이면 내가 세계 1등 되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이 책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러놓고서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거예요. 국가들은 다 그렇다. 본능이 있고 그리고 안 쓴다. 본능이기 때문에. 케네스 월츠 교수는 아니야. 본능이 아니라 구조가 나빠서 그런 거야. 구조가 좋아지면은 옆에 평화로운 나라들 있는 나라들은 힘을 늘리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 그리고 이 나라들은 얼만큼 힘을 가지고 싶어 하느냐. 옆에 있는 나라랑 맞먹을 만큼.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날 만큼. 즉 세력 균형을 유지할 만큼.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방어적 현실주의라고 얘기하고 구조주의라고도 얘기하고 신현실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몇 년이 지났어요. 우리 유학 갔을 땐 이 책이 뭐 완전히 이거 외워야지 박사 시험 볼 정도로 다 이걸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미오시에모 교수가 아니다. 국가들이 권력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구조 때문인 것은 맞아. 그런데 어느 나라가 분명히 내가 이제 이 나라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막 힘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히 나한테 전쟁 못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줄이지 않더라. 힘을 안 줄이더라. 그래서 특히 강대국들은 이게 1등이 되는 게 목표지 옆에 있는 나라보다 세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국제정치 구조 때문에 힘을 늘리려고 하지만은 가능한 한 최대 국력의 상대적 비중을 극대화시키고 결국은 패권국이 되는 것이 모든 강대국의 목표다. 어느 수준에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현실주의는 공격적 현실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본능적 현실주의 또는 고전적 현실주의, 구조적 현실주의, 그리고 신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 이거는 공격적 현실주의. 그래서 공격적 현실주의가 3세대 이론인데 지금 이 이론이 무지하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가 나는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는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고서 내가 평소에 궁금하던 거를 이게 다 풀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책을 2000년에 사가지고 읽어보고서 제가 여기 자유교본 왔을 때 국제문제 시리즈 할 때 이거를 번역하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잽싸게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현실주의자라면 어떤 현실주의자가 되는지 이거 볼게요. 국제체제에서 국가들이 목표에 관한 건데 2015년 한국 국력을 100이라고 가정합시다. 오늘 우리나라 힘이 100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가 JC가 국력이 300입니다. 뭐 JC는 그냥 재팬 차이나를 뭉쳐서 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JC가 300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 우리에게 바람직한 우리나라와 가상적국의 국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 제일 좋을까? 여러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500이 됐어요. JC가 2100이 됐습니다. 이게 상황 1. 두 번째 상황은 한국이 조금 늘어가지고 150 됐습니다. JC도 뭐 JC는 우리보다 조금 더 늘었네요. 600이 됐습니다. 지금 1대 3인데 이거는 1대 4가 좀 넘네요. 이것도 이제 1대 4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이 120이 됐는데 JC는 줄었어. 그래서 150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거는 한국이 내려갔어요. 오히려 지금 100보다 못해. 근데 얘네들은 폭삭망해서 70입니다. 이거 상황 4.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느 상황이 제일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1번이 제일 좋은 사람. 1번. 한 분도 없어요? 이상주의자입니다. 야, 우리가 5배나 좋아지는 게 얼마나 좋냐. 현실주의자는 지금 3배인데 얘가 4배 되잖아. 우리가 더 밀리잖아. 우리가 더 밀려.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야, 그래도 100보다는 500이 낫지. 그런 사람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옆에 있는 나라가 세우면 뭐하니? 다 잘 지낼 수 있어. 국제법, 외교로 다 잘 지낼 수 있어. 두 번째는 뭐 이거랑 같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늘었고 얘네들은 2배 늘었는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1.5%, 50%, 얘네들은 100% 는 거니까 이건 안 돼요. 세 번째, 120, 150. 이거는 비율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 좋아하는 사람. 네 번째 좋아하는 사람. 네 번째 좋아하는 사람이 미어쉐이모입니다.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네 번째가 항상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우리가 힘이 몰락했는데 일본은 더 망했어.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중국 폭삭 망했어. 그럼 독도 문제 저절로 해결되고 이효도 그러게 어떻게 이효도 갖고 짓거라고 그래. 우리가 더 센데 서로 망했지만은 이게 공격적 현실주의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한 그 케네스 월츠 방어적 현실주의자예요. 방어적 현실주의자, 이상주의자, 공격적 현실주의자가 다 같이 산재했는데 제일 많은 거는 공부 처음 시작해갖고 몇십 분도 안 했는데 공격적 현실주의자가 다 돼버렸어. 예. 저는 이거 보고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이렇게 분석하면 맞아. 예. 우리나라가 어느 날 북한을 10배 압도하는 나라가 됐을 때 국력 내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야, 기왕 우리나라가 이 동네에서 그래도 등수가 오르는데 한번 동북아시아에서 한번 1등 해보자. 그럴 거예요. 국가들은 거기 가야지 만족을 합니다. 패권국이 되는 거. 패권국이라는 것은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누구 때문에 피곤하지 않은 상태. 그게 패권국입니다. 그래서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공격적으로 힘을 늘리는 겁니다. 균형이 되는데도 균형이 됐을 때 힘을 안 늘리려고 보면은 바로 케네스 월츠 같은 2세대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 이제 3세대 현실주의. 근데 이거는 자기의 선호도 있습니다. 선호도 있어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메이데이입니다. 메이데이는 뭐예요?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세요가 메이데이입니다. 미국 해군에 관련된 책인데 메이데이예요. 그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 우리는 해군이 600척이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 때 300 몇십 척으로 줄어들었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 갖고는 200 몇 척밖에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끌어가니? 우리는 지금 망하고 있다.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책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은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2014년에 미국 해군은 세계 2등부터 14등까지 합친 것만큼 강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맞아요. 미국 군함이 300척도 안 되는데 그게 세계에서 2등부터 14등까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데이를 보면 미국은 큰일 났다고, 요걸 보면 미국은 아직도 끄떡없다죠. 그래서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이 아직도 끄떡없고 절대적으로 보면 미국은 지금 형편없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국제정치는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이제 분석 방법이 무지하게 틀려집니다. 파워폴리틱스라는 관점은 이 사람들을 누구도 영웅이나 나쁜 놈으로 보지 않습니다. 히틀러를 나쁜 놈으로 보면은 얘가 전쟁에 진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나쁘면 전쟁에 지나요? 나쁜 사람은 전쟁에 져요? 악마는 전쟁에 집니까? 그러면 우리도 오늘부터 도덕책 공부해야 됩니다. 전쟁에 이기려면은. 그죠? 이놈은 나쁜 놈이야. 그래서 정의에 패배한 거야. 는 아니죠. 히틀러는 약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그럼 이 사람은 천사인가요? 아니죠. 천사 아닙니다. 처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고 그러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영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겠죠. 이 사람은 나폴레옹인데 프랑스가 제일 자랑하는 사람이 전쟁 광이죠. 뭐 수많은 한 62만 명이 러시아 공격하러 갔는데 올 때 3천 명 왔습니다. 다 죽고 얼어 죽고 그런 악랄한 전쟁 광인데 그래도 프랑스가 제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라의 전쟁 영웅들이다. 이들은 호전적인 인간들이었나? 호전적이라는 거가 이제 아주 형용사 나쁜 말로 했을 때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역사상의 강대국인 자기 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자국의 국력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권력지향적 인간들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라고 하면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서는 분석이 안 됩니다.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전부 조금 좀 과도하게 권력지향적이었고 자기 나라 또 자기 나라라는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그래서 역사학자 중에서 이제 히틀러를 전부 다 죽일 놈이라고 책을 쓰다가 AJP 테일러라는 영국 학자가 히틀러는 보통 정치가다라고 써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보통 정치가다. 그놈이 재수 없어서 전쟁에 진 거다. 물론 지금 악마인데 만약 이 사람이 승리하고 이 사람이 졌으면 누가 악마가 됐을까요? 국제정치에. 히틀러가 졌어요. 이겼어요. 처칠이 지고. 그럼 우리 역사책에는 어떻게 써 있었습니까? 처칠이 악마로 써 있습니다. 처칠이 악마가 돼 있었을 거예요. 히틀러가 이겼으면은. 근데 히틀러가 악마니까 진 게 아닙니다. 내가 얘기했듯이.
힘이 모자라서 진 것이죠. 바로 현실주의로 보면은 세상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다 파워 폴리틱스의 세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파워, 레이건, 후르시초프, 이 사람도 파워맨이죠. 오사마 빈 라덴, 모택동 파워맨, 이 사람도 파워맨. 이 사람들이 기준은 전부 파워입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힘,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제 미국 사람이 보기에는 이라크가 분명히 나쁜 나라입니다. 이라크 사람이 보기에는 누가 나쁩니까? 악마죠, 미국은. 그래서 도덕 기준이 국제정치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덕이 맞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구분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가 되고 있다? 혹시 일본이 중국 때문에 무서워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누가 제공자예요? 원인 제공자예요? 일본이 군국화돼서 중국이 군사력을 늘리는 겁니까? 중국이 군사력을 늘려서 일본이 늘리는 겁니까? 그는 서로한테 보라고 서로 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이 무서워서 군사력을 늘리는 거고, 근데 중국이 군사력을 늘리니까 일본이 무서워서 늘리는 거고, 그래서 누가 죄인이다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정치는 그래서 또 비극인 겁니다. 그래서 또 비극인 거죠. 근데 그거를 너가 나쁜 놈이야, 나는 좋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분석이 안 되죠. 국제정치에서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강의도 하고 글도 쓰지만은 두 나라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닌 두 나라를 쟤는 우리 편이니까 쟤는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는 이미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 아주 힘을 엄청나게 행사한 파워맨이죠. 근데 파워맨이 현실주의자일 수도 있고 이상주의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막 힘쓰고 전쟁하고, 그러니까 현실주의론에 의하면은 국제정치는 도덕이 없으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사람은 현실주의자구나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들은 오히려 계산해보고 전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주의자는 엄봉돈봉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싸우는 거야. 그래서 부시가 그냥 이길지 질지도 안 따져보고 일단 가보는 거죠. 그래서 부시는 엄청나게 현실주의자고 오바마가 이상주의자입니다. 오바마가 차라리 현실주의자입니다. 부시는 이상주의자고, 그거 부시를 이상주의자로 썼더니 또 인터넷 한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쓰는 거예요. 부시는 윌슨이한 아이디얼리스트, 윌슨 같은 사람이에요. 윌슨은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민족하고 모든 나라가 다 민주주의하고 그러면 평화가 온다고 그랬죠. 임마누엘 칸트,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를 공화국으로 바꾸면은 세계는 영구적으로 평화스러워. 그게 바로 오늘날 말하는 데모크라틱 피스 띠어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평화, 민주주의가 되면은 그러면 절대로 전쟁 안 난다. 국제정치에서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이론이 민주주의끼리는 안 싸운답니다. 민주주의가 전쟁을 무지하게 자주 해요. 미국 보세요. 그런데 지네들끼리는 한 번도 안 싸웠어. 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래서 만든 이론이 데모크라틱 피스 띠어리.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면 적어도 지네들끼리는 안 싸운다. 남하고는 싸우지만은. 민주국가하고 독재국가가 싸울 때 민주주의가 먼저 싸우러도 가요. 근데 지거들끼리는 안 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시가 북한하고 이라크하고 이란을 민주주의로 만들면 그놈들은 싸움을 안 걸 거야. 민주주의로 레짐 체인지하겠다고 막 설치고 나갔죠. 그 설치고 나가는 것 자체가 이상적인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뭐 참 군인 같은 정치가 했죠. 국제정치와 도덕, 국제정치에 도덕이 있나? 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네팔에 지진 났을 때 돈 보내잖아요. 찔끔찔끔 보내서 그렇지. 그래도 그것도 도덕은 도덕이죠. 이거 국제정치 강의하다 보면은 한 몇 번 하면은 학생들이 되게 슬퍼해요. 여학생들은 글썽글썽합니다. 교수님, 국제정치의 도덕은 정말로 없어요. 그래서 도덕, 내 그 질문을 받고 충격을 받은 거가 옛날에 그 십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에 해서 10만 명 죽은 겨울에 그거보다 한 달 전쯤에 대구에서 지하철 사고 나가지고 500명쯤 불타 죽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첫째 봄에 3월 달에 학생이 교수님 그러면 국제정치에 도덕은 없나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그 쓰나미 다 기억하죠? 그랬더니 다 안 돼요. 저 지난 겨울에 대구에서 지하철 지하철 공사하다가 불난 거 그것도 다 기억하죠? 그랬더니 다 기억한대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슬퍼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더 슬프다고 손들었어요. 네만 77명인데 76명이 대구 거에다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들은 10만 명 죽은 것보다 500명 죽은 거가 어떻게 더 슬프니? 그러니까 너네들도 비도덕적이구나. 예, 도덕은 국경을 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지진 나서 10,000명 죽은 거 우리 하나도 안 슬퍼요. 솔직히. 슬픕니까? 아, 세월호 죽은 건 뭐 짜증납니다. 뭐 이렇게 구하지도 못하 죽냐고 짜증나죠. 일본 사람은 그때 하나도 짜증 안 나요. 저 바보 같은 데서 저렇게 다 죽는구나. 뭐 양자강에서 배 빠져가고 400명 죽은 거 여러분 애통합니까? 그냥 안 됐다죠. 도덕 없습니다. 도덕은 국경을 못해요. 국정치 그렇습니다. 아, 어디서 비행기 떨어졌고 300명 죽었는데 신문에 우리 한국 국민은 없어가다 크게 나와요. 다른 나라 똑같죠. 예, 우리는 외국에 대해서 도덕적일까? 일본에서 발발한 참새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에서 발발한 참새처럼 인간적으로 비통하고 슬픈가? 뭐 옛날 얘기 우리 권투 선수가 외국 가서 KO 당하면은 그날은 밥을 못 먹습니다. 그죠? 근데 뭐 외국 선수 KO 당하면 뭐 그냥 운동도 못하는 놈이 뭐하러 뭐 이렇게 나오죠. 예, 국가들 간의 평화는 국가들의 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의 균형 혹은 패권국의 출현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국제정치는 그래서 파워폴리틱스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언제 평화가 오느냐? 힘이 균형됐을 때 평화가 옵니다. 또는 한 나라가 너무나 셀 때 평화가 옵니다. 그 너무나 센 나라가 나타나면은 꼬마들이 전쟁을 못해요. 그런 시대가 팍스 로마나입니다.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싸움들 해서 조그만 것들이. 로마의 평화. 그리고 영국이 됐을 때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서 한 나라가 워낙 셀 때 평화가 오고 그 경우가 아니면 힘이 둘이서 비슷비슷할 때 균형을 이룰 때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평화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까 말한 2세대 아주 대표적이죠. 한 나라가 아주 셀 때 평화가 올 것 같아. 미오셰모는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국제정치 이론이 많아요. 그러면 그 이론이 많은 거 틀린 것은 어떻게 보느냐. 그거 하기 전에 내가 그 학생들한테 실험해봤습니다. 종이 놀아주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 이름 10명 쓰고 역사에 나타나는 유명한 장군 이름 10명 쓰랬더니 장군은 다 쓰더라고요. 계백장군, 을주문적 장군, 이순신 뭐 하고 다 쓰는데 뭐 이 학자는 이울곡 나오다가 뭐 그냥 애매모호한 거예요. 5명도 못. 여러분 그렇죠? 장군 이름 5명이 철학자 이름 5명보다 빠르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평화를 그렇게 사랑한 나라인데 왜 장군 이름만 다 머리에 떠올라요? 우리 마음속에 다 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역시 그래 광원 제일 한복판에는 이순신 장군이 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다 그런 거예요.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북한은 그래서 자기네들 다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평화만을 사랑했던 우리도 존경하는 선조들은 압도적으로 군인이다 하는 이거. 현실주의의 예입니다. 이라크 전쟁이 딱 터졌을 때 미국이 이라크에 싸우러 갈 때 프랑스 외무장관이 절대로 아주 악유했어요. 악유를 이제 가서 이 사람 유엔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3년 1월에 미국이 부시가 이라크를 침략하기 전 2001년에 9.11 맞았죠. 그리고 이제 이라크 전쟁하기 전에 nothing justifies war. 어떤 것도 전쟁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테러 맞았어도 전쟁은 안 됩니다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뭐 절규 안 하고 그냥 가서 싸웠죠. 절규했다. 그는 왜 전쟁에 반대했을까? 그런데 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2003년 3월 27일, 전쟁이 3월 23일 날 시작됐습니다. 전쟁 시작하고 4일째 되는 날 그는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프랑스는 연합군을 돕겠다고 했다. 즉 미국 편에 서겠다고 했다. nothing justifies war인데 어떤 것도 전쟁을 정당화시키지 못하는데 전쟁이 시작하고 3일 만에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쓰면 나는 미국 편이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는 왜 전쟁에 반대했나요? 미국의 전쟁 목적은 후세인 제거입니다. 후세인 제거하는 것은 프랑스의 국가 이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왜? 걔한테 받을 돈이 너무 많아요. 몰래 물건 팔아먹었거든. 무기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돈 줄 놈을 미국이 날려버리면 누가 돈을 주나요? 민주국가를 만들어 놓은 그 민주주의 지도자가 후세인이 산 무기값을 갚아야 되나요?
미국이 그러겠죠.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빚을 다 탕감해 줍시다.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죽어도. 그런데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화학무기 팔아먹었는지 나는 저거 화학무기 팔아먹었다는 소리구나. 그래서 쓰면은 우리는 미국 편 들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전쟁이 시작한 후 미국을 지지하는 듯 말했을까? 더 이상 프랑스의 이익이 손상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왜 미국의 공격을 막지 못했냐? 힘이 모자라서. 너무 쉽죠? 프랑스에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클레망소라는. 뭐 이렇게 좋진 않지만은 프랑스가 이라크 앞바다에다 띄워놓고 미국, 난 네가 전쟁하는 거 정말 반대다. 나를 때리고 와. 라고 만약 했으면은 그러면 참, 근데 그거 할 힘이 없잖아요. 결국 힘이 말해주는 겁니다. 국제정치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꿈 얘기해봤자 꿈이 뭐 잘 안 맞죠. 현실을 얘기하는 거다. 비웃뱅이 이렇게 떠들어봤자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몇 달 만에 잡혔어요. 도망을 갔습니다. 전쟁이 시작한 날 도망갔는데 후세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서 폭격을 했는데 그냥 간발의 차이로 도망을 가가지고 몇 달 동안 못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고향에 있는 그 땅을 이제 그러니까 땅을 파고 거기 동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동굴도 아니지. 이렇게 뚜껑 열면은 거기 숨어 있었는데 그날 이제 잡혔습니다. 그 잡힐 때 이라크 출신 미군이 있었어요. 이라크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후세인을 잡은 다음에 뺨다구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는 후세인한테 죽은 사람들이에요. 생매장 당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 이라크 출신 미국 병사가 그래도 분은 풀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 노인을 내가 때려서 못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그 회고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재판받으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이다.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니? 그랬는데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전쟁이 졌으니까 잡혀간 거죠. 부시가 졌으면 부시가 가서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럼 네가 부시한테 이길 줄 알고 싸웠냐? 이 사람은 파워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미국하고 우리랑 싸우면 우리 100만 명 죽겠지? 그 사이에 미군 10,000명은 죽을 수 있겠다. 그러면 미국이 더 이상 못 싸워. 그래서 우리가 100대 1로 하자 하고서 한 겁니다. 부시가 너 이제 도망가. 도망가면 넌 살려줄게. 48시간 이내에 도망가 그랬는데 도망간 거고 붙은 거예요. 이 사람의 권력 계산 방법은 미군 10,000명하고 자기네 100만 명하고 계산했는데 설마 우리가 100대 1도 못하랴 했는데 100대 1도 못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냥 쫓겨가고 나중에 사형당했죠.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이 사람인데 정말 노골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존경받아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겁니다. 이긴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국민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남북전쟁할 때 미국 사람 60만이 죽었습니다.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합친 것만큼 죽은 거예요. 오히려 더 많아요. 그때 인구는 상대도 안 되게 적었는데 근데도 이 사람이 최고의 영웅으로 남은 거는 그 전쟁을 이겼답니다. 졌으면 뭐가 됐을까요? 이 사람 졌으면 아마 역사가 황당할 거예요. 미국을 졌으면 나라가 잘라졌죠. 나라를 분열시킨 대통령, 뭐 말도 안 되는 노예 해방 가지고 이상주의 가지고 덤볐던 대통령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혹시 여러분 말이죠. 이 사람 그 영화 한번 보세요. 독일에서 선전 영화. 나는 그거를 오하이오 대학에서 제가 그 전쟁사 공부를 했는데 그때 2차 대전 전쟁사라는 과목을 수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과 가서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히틀러 선전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독일에서 만든. 정말 흥분되더라고 그걸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나는 특별 학생이니까 교수가 점심 같이 먹자 해서 갔는데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영화 보고서 느낌이 어땠냐고. 그래서 나는 히틀러가 저렇게 미남인지 오늘 처음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화 보니까 정말 미남이고 여자들이 히틀러 보고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젊은 여인들이. 그런데 그 빌 마틴이라는 미국 교수가 우리는 못생긴 히틀러만 보도록 강요를 받았지. 우리가 본 히틀러는 전부 다 악마처럼 생긴 히틀러만 본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선전영화에 나온 히틀러는 너무나 잘생긴 놈이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주머니들 펄쩍펄쩍 뛰고 뭐 다 열렬히. 이 사람은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쿠데타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거를 나중에 분석한 사람이 있죠. Fear of Freedom이라는 책을 쓴 L.A. 후롬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인간이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가 무서워요. 자유가 무서워가지고 오히려 그냥 자유가 어느 정도 되니까 독재자가 그리운 겁니다. 자유가 무서울 때 독재자를 잡고, 이때는 그 경제적으로 사정이 아주 나빴습니다. 프랑스가 독일을 거의 다 찢어놨어요. 1차 대전에 이긴 다음에 독일이 죽어도 못 갚을 그 빚을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다 못해가지고 독일이 나중에 그냥 막 왕창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100만 원짜리가 1조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와야 독일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봄에는 짜장면이 3,000원이었는데 가을에는 짜장면이 500만 원이야. 그런 나라가 됐을 때는 히틀러 같은 놈이 나와야지 된다라고 국민이 생각한 겁니다. 바로 그런 그 무드를 타고서 됐는데 자유에서 인간들이 피했다, 자유가 두려웠다라는 그런 책을 씀으로써 이 당시에 독일의 사회 상황을 분석한 학자도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사람 아주 그 권력주의자, 권력지향적 인간입니다. 약간 좀 이렇게 과대망상증 같은 거가 있는 사람이지만 미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이놈은 이 아동 성애주의자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애랑 같이 간다고. 뭐 비판이야, 뭐 자유인데. 뭐 아동 성애주의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자들 와글와글하고 그 영화를 보고서 야, 우리가 알던 거랑 다른 측면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뭐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요 책을 쭉 내가 써왔는데, 뭐 이제 요 책의 내용들인데, 여기서 그 뭐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실주의를 다 이거로 공부합니다. 정형외과 다니면 다 이거 공부해요. 우리 교수님은 다 이거로 공부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왜 지금 교수들은 전부 다 이상주의자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같은 곳에 살면서 어떻게 이상주의자가 될까? 예, 미어셰이무 교수가 드문드문 한국 오는데, 한국이야말로 폴란드보다 더 힘든 나라 아니냐? 너네들은 정말 국제정치를 냉혹하게 봐야 되는 나라야. 그런데 왜 너네 나라는 그렇게 냉혹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 이상해.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고, 북한이 핵 만드는데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그거 너네 죽는 건데. 예, 미어셰이무 교수 가서 세미나 하는데 우리나라 어떤 해군 대령 출신 박사가 질문했습니다. 그 미어셰이무 교수가 지금 당신 국제법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미국도 국제법 안 지키는 나라입니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죠. 미국도 국제법 안 지킵니다. 예, 우리나라 국제법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반칙이래요. 그 바다 위에서 북한 배를 막 잡는 건 반칙이랍니다. 그건 해양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도둑을 쫓을 때 빨간불 켜면은 서야 되는 거냐고. 경찰이 도둑을 쫓는데 빨간불인데 그냥 가버렸어요, 경찰도. 그러면 경찰이 법을 어긴 거냐고. 그렇게 보는 사람은 이상주의자죠. 근데 현실주의자들은 그 빨간불 무시하고 가서 잡아야 된다고 보겠죠, 아무래도. 예, 현실주의의 가장 냉혹한 언급은 국제정치학이 생기기 전에 나온 언급입니다. 영국 수상 파머스톤이라는 사람이 아주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영국은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다만 영원한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지. 영국의 외무장관, 영국의 수상 파머스톤이 한 말입니다. 영국은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 영원한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 이 사람은 아주 비도덕적 인간입니까? 1850년대에 얘기한 겁니다. 150년 됐죠.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는 파머스톤이 한 거로 치는데 파머스톤이 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한 겁니다. 조지 워싱턴이 고별사, 조지 워싱턴은 이제 밑에 있는 대령이 왕이 되십시오라고도 얘기했고, 또는 이건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두 번째는 더 하라고 소리 나올까봐 고별사를 써서 신문에다 발표했습니다. 가서 읽은 게 아니에요. 신문에다 발표하고 이제 자기가 관두는 거를 아예 그냥 이 문서로 확정을 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기가 막힌 문장이 나옵니다.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후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완고한 혐오감을 갖는 한편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열정적인 애착심을 갖는 태도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점과 그러한 감정 대신에 모든 나라들에 대해 공평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 어느 나라는 계속 이뻐요.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중국을 되게 이뻐하는 것 같아. 일본은 죽어라 영원히 미워하고, 그리고 한때 뭐 미국을 무지무지하게 이뻐하기도 하고 미워했기도 했고, 예.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혐오감이나 상습적인 호감을 갖는 국가는 어느 편에서 볼 때 노예 국가나 다름없다. 아, 난 이거 지금 꺼내 읽으면 갑자기 쑥스러워져요. 21세기의 대한민국은 18세기에 미국 대통령이 경고한 것도 못 따라갈 그런 건가. 어느 나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혐오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나라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호감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어느 면에서 볼 때 노예 국가나 다름없다. 행동을 제대로 못하는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행동이 부자유스러운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국가는 적개심의 노예이든 혹은 애착심의 노예이든 간에 자국의 의무와 이익으로부터 자국민들을 오도하게 되는 것이다. 예, 이번에 그 아베가 미국 가고 아주 끝내주는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통령 안 가시기 잘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돼요. 너무 가까울 때. 근데 겉으로 그 외교 사절들 갔을 때 미국에서 최고의 대접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나와서 미국 대통령이 부인하고 나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오면은 그 문 열어주는 게 최고예요. 아베가 문을 열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인도 대통령 싱이 갔을 땐 부시가 문까지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백악관 뜰에서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의장대장 키 크고 멋있는 칼 들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 원수 셋이 걸어가는데 그 걸어갈 때 서 있는 사람 중에서 빨간 옷 입은 여러분 그 한번 낮에 사진 보세요. 그 세리머니를 받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게 이제 외국 원수로서 미국 가서 최고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그 대접을 못 받으면 괜히 비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또 다른 기회를 해가지고 그런 거 받을 때 가는 것이 난 낫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괜히 일본이 야 사진 2개 비교해놓고 우린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나오면 김새는 거죠. 바로 국제 정치의 그런 그 웃기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본을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완고한 혐오감을 갖고 뭐 이런 것이죠. 완고한 혐오감, 끊임없는 혐오감. 근데 미국은 과거는 안 따져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친하잖아요. 과거를 따지면 어떻게 일본하고 친합니까? 근데 우리나라 어떤 그 신문에 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안 가셨지만은 가게 되면은 일본과 달리 우리는 옛날에 그 같이 싸웠던 동맹임을 강조하겠다. 미국은 옛날에 같이 싸웠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이 싸울 수 있니? 그리고 앞으로 같이 싸울 수 있는 거야? 거기에 기초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같이 싸웠다는 거를 아무리 얘기해봤자 왜 과거에 저하고도 미국은 그렇게 친해지는데 그 얘기하면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정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한 번 동맹이면 영원한 동맹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동맹조약을 맺어갖고 동맹입니다.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는데 상위방위조약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종이에요. 이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종인데 거기 맨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6조. 이 동맹은 should remain permanently. 영원히 남아있어야 된다. 땡 찍고 그 다음에 점 딱 찍고서 정말 이거 밑도 끝도 없어요. 동맹을 종료시키기를 원하면은 상대방에 통보하면 된다. 그러면 1년 후에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맹은 1조부터 6조까지인데 6조가 그거예요. 이 동맹은 영원히 가야 된다. 동맹을 종료하고 싶은 상대방은 종료를 하고 싶은 나라는 상대방에 통보하면은 1년 후에 자동 소멸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국한테 난 너랑 동맹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년 7월 1일 날 그냥 끝납니다. 이건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니네가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미국이 오늘부터
야, 너네랑 동맹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은 왜 그만하는지 묻지 않게 돼 있습니다. 1년 후에 끝나요. 그래서 미국은 그걸 놓는데 그 고문장을 놓고서 1953년 10월 1일 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장관하고 미국 장관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발효를 했느냐? 이 발효는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지 조약이 되죠. 우리나라 국회가 비준을 안 하고 버틴 거예요. 왜? 이 말 빼달라고. 이 말 빼주세요. 미국이 그만 그러면 1년 후에 끝나는 그 말 빼주세요. 근데 미국이 안 빼줬습니다. 왜? 워싱턴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동맹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 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야, 북한의 위협이 없을 때까지 미군 네가 남아가지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달라. 그게 미국의 전통에 어긋나는 요구입니다. 그거는 뒤가 없어요. 언제까지 날짜를 박는 것이 미국입니다. 왜? 영원한 동맹은 없으니까. 영원한 적도 없으니까. 그거를 가장 잘하는 게 북한이에요. 야,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하고 친한 것 같은데 뭐 어느 날 나랑도 친할 수 있어. 어느 날 친해지겠습니까? 한국이 최악의 반미국가가 되는 날. 최악의 반미국가까지 거의 간 적도 있었죠. 여기 자유교본에 있을 때 제가 그 미국 학자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학자들 몇 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들이 이제 왔는데 그때 그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라는 뭐 아주 북한 전문가가 오고 그리고 칼린 보우맨이라는 여자 학자가 한 사람 왔습니다. 그 칼린 보우맨은 이제 국제 여론 분석 담당관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 여기 와 있는 동안에 그 세미나를 우리 이 플라자 호텔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 이 플라자 호텔에서 묵는 거를 중간중간 내가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 줬습니다. 요 앞에 지나가다가 MBC 보더니 저게 문화방송이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너 아느냐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아랍권을 제외하고 세계 최악의 반미 방송이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랍권을 빼고서 그게 세계, 그래서 내가 그때 완전히 쇼크 받았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주 황당하게 간 적도 있고, 미국은 이게 바로 이 워싱턴의 얘기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미국한테 뭐를 요구해야 된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얘 날짜를 박아야 되겠구나. 무한리는 안 되고, 그렇게 날짜를 길이해갖고 2030년까지 해줘. 그러면 뭐, 문제가 좀 더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그 국가마다. 그런데 미국, 영국은 철저하죠. 냉혹합니다. 자기 편이 없어요. 아무나 자기 편이에요. 그리고 미운 나라, 이쁜 나라도 없습니다. 그 기준은 또 현재.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국제정치 이런 거를 뭐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문을 할 때, 이론을 만들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국가가 힘이 비슷하면 전쟁이 안 난다. 맞아요. 그죠? 비슷하면 한 놈이 못 때리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한 나라가 워낙 세야지 전쟁이 안 나. 왜? 그럼 조그만 녀석이 못 덤빌 테니까. 그리고 큰 녀석은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논리적으로 맞죠? 둘 다 맞죠? 힘이 비슷하면 세력 균형이 되면 서로 못 싸운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야. 힘이 불균형돼야 못 싸워.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두 개가 다 맞을 때 어떻게 이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역사를.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실험하잖아요. 그런데 사회과학자들, 뭐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는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 교훈은 완벽하게 컨트롤을 못하죠. 실험실에서 컨트롤 하잖아요. 그죠? 뭐 온도를 다 똑같이 놓는다든가, 뭐 빛의 양을 똑같이 한다든가, 그게 이제 변수를 통제하는 겁니다. 근데 사회과학에서는 통제를 못하죠. 그래서 사회과학은 이 과학처럼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국제정치학이 어느 날 국력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날이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두 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를 100%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날이 오면은 그 학문은 그때 진짜 평화의 학문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싸우면 분명히 집니다. 100%. 그러면 안 싸우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질지 아닐지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뭐 화도 나고. 바로 국제정치학의 마지막 꿈은 국력을 아주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거는 뭐 될 수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좋은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론은 이 책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좋은 이론은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하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맞아야 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으면은
그런데 보니까 초강대국이 하나 있을 때가 평화가 오래가요. 근데 그 평화는 그 나라의 평화고, 그래서 로만 피스죠. 다른 나라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냥 싸우지 못하고 그냥 싸움만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면 한 나라가 쓸 때, 그때가 평화입니다. 그런데 비록 아슬아슬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힘이 있어갖고 네가 나를 못 건드리는구나 할 때는 그 평화가 퀄리티가 높은 평화가 되죠. 그래서 이거 어떤 것이 100% 맞다 틀리다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는데, 하여간 좋은 이론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경험적 타당성의 실험을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하는데, 바로 강대국 정치 비극 이 책은 자기가 주장한 것을, 이거 역사책이에요. 완전히 보니까 엄청나게 그냥 다 갖다 놓고, 그래 보니까 내 이론 맞지 않는 거 맞지 하고서,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전쟁사 공부도 되고 국제정치사 공부, 외교사 공부가 되는 책입니다. 이 사람 뭐 역사학을 아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치학하고 역사학하고 조금 다릅니다. 두 학문은 적어도 사촌 이내의 학문이라는, 뭐 사촌 이내예요. 그러나 사물을 보는 방법과 학문의 존재 이유는 다르다. 이제 역사학자하고 정치학자들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불 전쟁이라는, 프랑스하고 프로시아가 싸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통일되고 독일 제국이 생긴 전쟁이 보불 전쟁입니다. 1차 대전을 공부하고 2차 대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보불 전쟁에는 A라는 요소가 있었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은 그 요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에는 B라는 요인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데 보불 전쟁하고 이건 없어요. 팩터 C 이는 보불 전쟁에도 있고 1차 대전에도 있고 2차 대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D라는 요인은 2차 대전에는 분명하게 보이는데 보불 전쟁하고 1차 대전이 없어요. 요 연구 자료를 딱 들여받은 정치학자하고 역사학자가 말을 다르게 합니다. 역사학자는, 정치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쟁은 C 때문에 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든 전쟁에 C라는 요인이 다 들어가 있죠. 전쟁은 C 때문에 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역사학자들은 보불 전쟁은 A 때문에 일어났고 1차 대전은 B 때문에 일어났고 2차 대전은 D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특수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정치학자들은 일반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 개가 잘 합쳐지면 뭐 좋은데 잘 합쳐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 오하이오 대학 가가지고 전쟁사를 공부를 했는데, 내가 그거 공부하면서 이걸 거꾸로 했으면 정말 좋았을 거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학을 먼저 하고 정치학을 나중에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걸 그랬다는 생각을 막 하면서 그 역사책을 봤는데, 뭐 하여간 둘이 사촌입니다. 경제학은 어떻습니까? 경제학 예측 잘해요? 정치학자나 뭐 경제학자나 다 그냥 못 맞히기는 잘 못 맞히죠. 정치학자가 경제학자가 다 잘 맞히면은 다 부자가 다 됐을 텐데, 바로 그렇습니다. 육군을 중요하다고 그랬죠. 육군력을 제일 중요한데 미어시에 뭐 수프리머시 오브 랜드 파워, 다른 책보다 좀 다른 겁니다. 육군이 중요하다. 국가의 힘은 주로 공군과 해군에 의해 보조되는 그 나라의 육군력에 근거한다. 더 단순히 말하면 가장 막강한 국가는 가장 막강한 육군을 보유한 나라다. 왜? 그 나라라야지 마지막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육군이 내린다. 가서 깃발을 꽂아야지 끝나죠. 그래서 부시 아버지가 전쟁을 못 끝낸 겁니다. 육군 공군 해군으로 이라크를 다 파괴시켜 놨는데 항복은 못 받았어요. 그거를 아들이 가서 마지막으로 끝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봐라, 내 이론이 맞지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부시 아들 부시가 전쟁하러 갈 때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 전쟁을 하지 말라. 왜 반대했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미국의 이익이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 그 정도는 가서 전쟁 하나도 막을 수 있어. 다른 방법으로 테러 막을 수 있는데 왜 망치로 쓸 일을 도끼로 쓰니? 그래서 그거는 비현실적이야. 그래서 전쟁을 반대한 겁니다. 현실주의자들 전쟁 많이 반대합니다. 그때 현실주의자 대부분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다는 광고를 뉴욕타임즈에다 냈습니다. 그때 미오시에무도 다 들어갔죠. 바다.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넓은 바다는 육군을 투입하는데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구 전체 챔피언은 아직 없는 거로 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은 서반구의 챔피언이에요. 중국하고 못 싸워요. 왜?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바다를 건너간다는 건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황당한 얘기를 한마디 한 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무리 센 나라도 바다 건너 저 멀리 편에 있는 강대국하고 싸울 만큼 힘이 센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그렇게 힘이 도달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된다. 단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바다 건너 있는 강대국하고도 싸울 수 있다. 그 강대국하고 육지로 붙어 있는 곳에 기지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기지가 어디예요? 미국이 중국하고 싸울 때 그 바다 건너 있는 강대국 중국하고 싸울 수 있는 중국하고 붙어 있는 곳에 기지를 얻을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 기지는 북한입니다. 붙어 있잖아요, 중국하고. 우리는 붙어 있지는 않죠. 이 사람 이런 이런 육군 이론 같은 걸 조금 이제 또 정교시켜서 생각하면은 미군이 동두천에 있었습니다. 동두천 의정부에 있죠. 옛날에는 휴전선에 있었습니다. 동두천 의정부에 있는 미군은 그 기능이 뭘까요? 북한군하고 싸우는 미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동두천에 딱 기관총 걸고 있으면서 북한한테 너 서울 점령하고 싶지? 그러면 나를 밟고 지나가. 너 나랑은 싸울 수 없을걸? 그러니까 오지 마. 디터런스. 전쟁 억지입니다, 그게.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나서 옛날에 미국이 북한을 막는 거는 그걸 막으면 소련을 막는 거가 됐거든요. 국제 공산주의를 막는데 북한을 막으면 그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공산주의는 하나였으니까. 그런데 북한이 망하고 이 소련이 망하고 공산주의가 하나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죠. 중국도 이제 자본주의로 이제 나라가 바뀌었고. 그래서 북한이라는 것은 미국한테 더 이상 전략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스트래티직 스트레트가 아니에요. 미군은 전략적으로 위협이 되는 나라를 막지 전략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나라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이 싸워야 될 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테러 전쟁 시대에 보니까 이놈이 골치 아프네. 그래서 다시 미국은 한반도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테러 전쟁 시대 때 미국이 적으로 상정한 북한이니까. 그리고 테러 전쟁도 미국이 이기는 듯 가는데 보니까 중국이 부쩍 컸어요. 그래서 중국을 막는데 또 이게 좋은 거예요, 한반도가. 그런데 북한은 아직 미국의 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싸워야 될 필요성이 생겼죠. 중국하고 싸우는 데는 동두천보다 평택이 훨씬 좋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평택으로 내려갔어요. 평택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바로 앞에 보여. 그리고 평택은 육군, 해군, 공군이 혼합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전략적이었다면은 미국은 곧 평택으로 갈 거구나. 그러니까 모른 척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려고 그럴 때 가면 안 됩니다. 이걸 지켜줘야죠. 그럼 미국이 사정하겠죠. 이런. 그럼 우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냥 네 돈으로 이사가.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사비도 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프레스티지를 위해서 시큐리티하고 그러니까 프레스티지는 우리가 이제 우리 휴전선은 우리가 지켜는 됐는데 시큐리티도 좀 손해본 줄 모르고 파워도 손해봤고 돈도 손해보고 그래서 아까 말한 SPPP라는 그 논리에 의하면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북한이 미국한테는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 책에서 보면 그대로 나오죠. 바다 건너에 있는 강대국하고는 아무리 힘센 나라도 싸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단 바다 건너에 있는 강대국하고 육지로 붙어 있는 곳에 기지를 낼 수 있다면 그거를 북한이 이 책을 열심히 읽고 그래서 내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미국 놈이 나를 안 죽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무슨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미국이 그렇게 힘쓰면 북한 같은 거야 발로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제 답은 쓸모가 있으니까. 쓸모가 있으니까. 미국은 아무나 자기 편 될 수 있어요. 워싱턴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은 북한이 어느 날 미국한테 꾸르면 형님 나 형님 편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미국은 기분 좋죠. 미국이 이렇게 도덕군자는 아니니까. 그래도 지금 김정은이는 그 기준에도 미달이 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그러면 웃기지 마 그럴 텐데 만약 북한에 좀 괜찮은 지도자가 나와서 그나마
같이 잘 지냅시다. 나 중국인 나도 싫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이거 쭉 이거 보시고, 뭐 이거 복잡한 거 많네요. 이거 다 보고 생존 전략. 요것도 이제 그 국가들이 하는 행동인데, 이제 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균형과 밸런싱 앤드 벅패싱. 벅패싱은 뭐냐면은 자기가 할 일을 남한테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독일하고 싸우는 거를 피하려고 독일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러시아는 전쟁 안 하는 나라로 불가침조약 맺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let them bleed. 저놈들끼리 싸우다 다 죽어라. 그래서 영국하고 독일하고 싸우다 다 죽어라가 스탈린의 전략입니다. 근데 이쪽은 독일하고 스탈린하고 싸우다 둘 다 죽어라. 그게 벅패싱이에요. 그리고 밸런싱은 조금 용감한 나라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 무서우면 우리 힘을 기르는 거. 이게 밸런싱입니다. 일본하고 친해지는 거 밸런싱입니다. 뭐 미국은 동맹이니까 미국하고 더 친해지는 거 밸런싱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좀 더 안전하지만 비겁한 거가 있어요. 그럼 밴드웨고닝이라고 그래요. 가서 뒤에 올라타는 거. 중국이 무서우니까 형님하고 아이고 붙는 겁니다. 그럼 독립은 조금 훼손되지만 죽진 않아요. 조선시대 때. 그게 이제 밴드웨곤 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밴드웨곤이 더 많아요. 용감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냉전시대 때 한 건 밸런싱입니다. 소련이라는 어마어마한 놈한테 덤빈 거예요, 한국이. 중공 오랑캐 그러면서 중국한테 덤볐습니다. 공산 세력한테 덤비는 최첨단에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좀 바뀐다면은 우리가 그 깡을 조금 잃어버렸어요. 미국이 그거를 조금 원하는 겁니다. 야, 중국이 커졌으니까 네가 우리는 동맹이니까 계속 밸런싱을 해줘. 근데 우리가 조금 좀 미적미적 하는 사이에 일본이 내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를 또 뺏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이 한국이 좀 안 해주니까 그럼 일본 너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유화 전략은 좀 이제 그냥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유화 전략은 보통 실패합니다. 왜? 국제 정치가 바로 도덕적인 세상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건 한국이나 마찬가지죠. 현실적인 세계에서 택할 수 있는 실질적 선택은 균형과 책임 전가 중 하나일 것이며 위협을 당하는 국가들은 가능한 한 균형을 이루기보다 책임 정화를 선고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보통 나라들은 그렇게 용감하지 않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쓴 겁니다. 요거 나중에 이 자료는 다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그냥 뭐 보십시오. 쭉 보고 이거 쭉 보고 우리가 또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 영토는 변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영토는 매일 변해요. 매일. 독도가 우리 거다. 왜 우리 거예요? 독도가 왜 우리 겁니까? 여러분 혹시 독도가 왜 우리 거냐면 자신 있게 우리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 땅이 우리 땅이라면 만주는 지금 누구 건가요? 역사적으로. 고구려는 누구? 그럼 가서 중국한테 너 왜 이거 갖고 있냐 그래야 되죠. 그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독도는 왜 우리 거냐?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제 제3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데 독도를 놓고 일본하고 한국이 싸우고 있어요. 그 나보고 이거 누구 거냐고 물어보면은 나는 누가 갖고 있는데 Who has military control over this island? 요 땅에 대해서 군사력 통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누구야? 한국이야? 그럼 네 거야. 일본이야? 그럼 네 거야. 그래서 이 독도가 우리 것인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지금 밀리터리 컨트롤 오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럼 만주도 우리 거 돼야 돼요. 역사적으로 치면은 국제 정치에서 국경 변동 사례가 1815년부터 1965년까지 이거는 그 미시간 대학의 그 전쟁 프로그램에서 1815부터 1965까지 해갖고 모든 자료를 컴퓨터화 시켜가지고 이제 기계로 돌릴 수 있게 만든 그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 1815년부터 65년이니까 딱 150년입니까? 150년 사이에 지구의 영토 변경 사례가 770번이에요. 770번이 국경이 변했다 이겁니다. 독일이 요만할 때도 있었고 이만할 때도 있었고
이만할 때도 있었고, 지금 독일 이거 우리 거야 그러면 3차 대전 터지죠. 예. 그냥 뭐 그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땅 아니야. 로 돼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통제하지 못하거든. 나는 그것이 국제정치학의 영토 개념입니다. 독도는 왜 근데 중요하나요? 우리 독도에서 전쟁 나면 가서 싸울 것 같아요. 예. 독도에 그 다이아몬드로 된 섬인가요? 아니죠. 독도가 그러면 뭐 무슨 그 밑에 석유가 나나요? 잠수함기지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독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존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뺏기면 우리가 이제 멍들어요. 망하는 거가 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그렇게 만들었죠. 그럼으로써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독도를 뺏기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망하는 겁니다. 그 돈 얼마 되겠습니까? 뭐 새 몇 마리하고 뭐 물개 몇 마리인데,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다는 그 얘기죠. 그거는 일본에 대한 독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놈 뺏기면은 큰일 날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래요. 뭐 지중왕이고 뭐하고 뭐 그때 지중왕 읽어보면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뭐 그때 뭐 이렇게 역사 제대로 썼나요? 독일 역사 이렇게 변하는 거, 영토, 저 이렇게 보고, 예, 이게 그 독일이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독일 때문에 미치는 나라입니다. 이놈이 휘자꾸 때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2차 대전 끝난다면은 아예 담을 싼 겁니다. 이렇게 담을 쌌다고 보는 나라는 저게 위성국가죠. 야, 너는 침략국가라고 볼 수도 있고, 너는 방어국가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자기를 방어하려고, 왜? 여기는 또 산이 없어요. 그냥 평원입니다. 그냥 지도 보면 초록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냥 탱크 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기차가 나온다면 더 미쳤습니다. 이거 독일 놈들이 기차 타고 오겠네. 그래서 소련은 기차 궤도가 다르죠. 소련은 우리나라 기차가 소련 절대 못 올라탑니다. 넓이가 달라서. 왜? 독일 기차가 소련까지 못 오게 철도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차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저쪽 시베리아 들어가면 기차 바꿔야 돼요. 바퀴 넓이가 달라서. 독일이 무서워서 그렇게 그런 역사가 생긴 겁니다. 지금 바꾸려도 아마 안 바꿀 거예요. 러시아 무섭다고. 이런 그 역사적인 쭉 보고. 미국이란 나라에 이건 뭐 그냥 우리 현실주의 국제정책에서 말할 수 있는 몇 가지인데, 요 미국이란 나라는 진짜 끝내주게 지정하기 좋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지정하기 최고가 미국입니다. 프랑스 대사님이 한 말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한 20년쯤 미국에서 대사한 사람이, 와, 이 나라는 정말로 행복하구나. 북쪽에는 허약한 이유 캐나다, 남쪽에는 더 허약한 이유 멕시코, 동쪽에 피시, 서쪽에도 피시가 있는 나라구나.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냐? 비스마르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독일에 술 취한 놈들이 많았어요. 아이고, 하느님은 술주정뱅이하고 미국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술주정뱅이하고 미국만 사랑한다고 이렇게 미국이 지정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기서 멕시코하고 캐나다, 이 허약한 나라가 옆에 있다는 것은 모든 미군은 원종군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미국에 100만 대군이 있다. 100만 대군 다 나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본토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원종군을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이 싸운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정말로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불리한 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미국은 그래서 이 지킬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그냥 1등이 된 다음에 세계가 발전하면서 미국이 이 동네가 무섭다. 이 동네도 무서워. 이 동네가 통일되면은 이놈들은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공격할 거야. 이게 피시가 아니라 이제 이 유럽 통일 국가가 오는 겁니다. 아시아가 통일되면 이것도 문명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통일 국가가 나오면 이놈은 태평양을 때릴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이제 1900년대가 넘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은 아시아와 유럽의 챔피언 출연 절대 금지라는 외교 정책을 갖게 됩니다. 그 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깡패스러우니까 그 말을 멋있게 바꿔서 하는 거죠. 국제정치학자들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미국의 대전략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maintaining the balance of power in Europe and in Asia. 멋있죠? 아시아와 유럽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 즉 중국이 세면 일본 키워주고, 일본이 세면 중국 키워주고, 독일이 세면 영국 키워주고, 프랑스가 세면 또 영국하고, 뭐 소련이 세니까 나토 만들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미국은 누구 편? 살짝 밀리는 놈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할 때 보고 있다가 지는 놈 편에 가서 도와주죠. 그래갖고 항상 균형을 바꿔놓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중국이 챔피언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전략을 긋지 않는 한. 지금 그걸하고 일본 길로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베가 지가 일어선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야 임마 너도 좀 일어서라. 왜 아직 공짜로 먹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일본은 그냥 공짜로 먹는 게 더 좋죠. 군대 가는 게 누가 좋아요? 왜 군비하는 게 누가 좋습니까? 내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책, 자유기업원 책에 보니까 브로큰 윈도우 띠어리라는 게 있어요. 예, 유리창 깨지면은 유리업자들이 돈 번대요. 그래서 전쟁하면 괜찮은 거래요. 아닙니다. 그 깨진 유리창 때문에 다른 데 투자할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미국이 2차 대전 때문에 세계 1등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다른 데 갈 때 쓴 돈이 그만큼 전쟁으로 들어가서 손해본 것이죠. 예, 바로 그런 식인데. 하여간 미국은 여기 아시아 챔피언 누구도 허락 안 합니다. 일본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돼요. 여기 영국이 챔피언 되는 거 반대, 독일이 챔피언 되는 것도 반대, 소련이 되는 것도 반대, 다 반대. 니네들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 즉 패공국 출현 반대 이런 겁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인데 9.11 이후에 첫 번째 졸업식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예, 우리가 그렇게 미국도 잘 모르는 겁니다. 미국 육사를 미국 사람이 졸업하지 누가 졸업합니까? 저렇게 생기면 미국 사람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겨도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권만 있으면은. 왜? 미국은 민족이 아니라 국민이니까. 미국이라는 개념은 민족이 아닙니다. 국민이지. 근데 한국은 국민이기보다 민족이 더 앞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예, 미국 9.11 이후에 졸업한 그 여자 생도입니다. 미국은 테러 전쟁을 선제 공격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선제 공격을 원래 하는 나라인데 테러 공격은 선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항상 이렇게 야, 나 힘 있으니까 너 나한테 덤비지 마. 네가 덤비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오지 마. 네가 내 코피를 나게 하면 나는 딱 때리면 너는 코가 다 깨져. 그러니까 덤비지 마. 그게 미국식 전쟁 억지론인데 테러리스트한테는 안 통해요. 왜? 걔네들은 죽으러 오니까 아예. 그래서 죽으러 오는 놈은 먼저 가서 때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략론적으로 선제 공격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미국의 관점에서 테러리스트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종합평가에서 사지 않습니다. 아, 삼성이 좋대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애플이 더 좋다는데 사는 겁니다. 미국이 너는 테러리스트 그러면 테러리스트예요. 왜? 미국이 테러리스트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A, B, C가 다 테러리스트를 내 미국이 본. 근데 진짜는 A인데 미국이 C가 더 센 것 같아서 C를 가서 공격해서 C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애통한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퍼셉션이 그랬는데. 퍼셉션. 그래서 리얼리티보다는 퍼셉션 가지고 세계 정치가 또 흘러갑니다. 인식. 그 인식은 오해일 경우가 많죠. 미국이 북한을 테러리스트래요. 우리가 아닙니다. 동생입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네 동생이구나. 근데 또 테러리스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화가 나서 왜 자꾸 우리 동생을 테러리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넌 내 편 아니야? 넌 얘네 편이냐? 넌 네 동생 편이야? 난 네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국가, 민족 이게 막 헷갈려서 이런 에러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이 자기 편인 줄 알고 북한을 테러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동생이라고 그러면서 옹호를 하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이 한국한테 너 누구 편이냐라고 물어보는 동맹국인데 전쟁 나면 한국군하고 미군이 한 편이고 북한이 저쪽 편으로 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잠시 또 헷갈려서 까먹은 겁니다. 현실주의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다 알죠? 미국 사관학생도라는 거. 흑인, 백인은 다 미국 사람이니까.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입니다. 부시가 한 말입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부시가 한 말이 기술이 좋아졌대요, 미국이. 또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 전쟁의 균형을 바꿔놓았다. 우리는 지금 더 효과적으로 더 먼 곳에서 민간인 피해는 줄이면서 우리의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새로운 시대, 전쟁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국가가 아닌 정권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We can target a regime, not a nation.
미국은 북한이라는 국가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 레짐하고 싸우겠다 이겁니다. 왜? 그것만 정밀 타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는 테러리스트와 독재자들이 더 이상 죄 없는 민간인 틈에 숨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미국은 테러리스트만 잡는데 테러리스트가 민간인 틈에 끼 있어갖고 자기 안전을 도모했지만 이제는 너만 핀포인트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독재자들이 더 이상 죄 없는 민간인 틈에 끼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게 된 세상이 되었다. 죄, innocent life, innocent. 이상주의자가 하는 말이죠. 부시다운 얘기입니다. 21세기에 우리는 죄 지은 자를 표적으로 삼을 것이며 김정은이나 김정일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할 것이다. 북한 보통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인권정책이죠. 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북한의 죄 없는 사람들, 죄 있는 놈을 구분하겠다. 인권정책. 그리고 죄 없는 놈, 죄 있는 놈 구분하려고 기록하려고 여기 인권사무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군인들이 인권을 나쁘게 하는 일을 하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저놈들이 서울에 앉아갖고 다 기록하고 있네. 이거 나라 잘못됐을 때 나는 김정은하고 같이 죽는 놈에 끼면 안 되는데 하고서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바로 북한의 전략은 뭡니까? 금강산 뭡니까? 독재자와 이노센트를 섞을 수 있는 곳이 금강산이죠. 개성공단. 북한의 전략이 하면 이노센트하고 김정은이하고 섞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북한은 또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보면은 자기 사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도사예요. 인도 수상 갔을 때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미국이 지금 몽고하고 이런 거 다 지편으로 만들어 놨어요. 몽고가 뭐가 중요하다고? 아까 그 지도 보면은 이제 요 다음 지도 보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나가서 몽고를 만드는 이유를 내가 그림을 안 갖고 온 것 같으네요. 몽고는 중국하고 러시아 가운데 껴 있는 나라죠. 약소국인데 그거 몽고를 미국이 지금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양쪽을 다 견제할 수가 있죠. 그 한복판에서. 그리고 몽고는 뭡니까? 강대국 사이에 있는데 세계 최강대국을 불러다 놓으면 일단 건드림을 안 당하죠.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요한 거를 나가라고 그러는 그 황당한 얘기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쭉 보다가 미요시에모 교수가 내가 아까 여기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미래, 중국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은 중국은 세질 거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중국 문화가 본질적으로 공격적이라든가 중국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최고이기 때문에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두 나라가 전부 잘하지면은 한판 붙을지도 모른다.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냉전 다시 미국과 소련 관계와 유사한 심각한 안보 경쟁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한판 붙을지도 모른다가 이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가 보는 미중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은 안 싸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현실주의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같은 소문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그 번역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고도 성장이 정지되고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가능성이 없게 될 경우 미국은 아마도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대부분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게 될 것입니다. 즉 여기 와 있는 미군은 누구 막으려고? 중국 견제하려고 와 있다는 얘기죠. 북한이 견제의 목표가 아닙니다. 50년 전 미군은 소련 때문에 와 있었고 그것이 북한을 막으면 소련도 막는 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 막는 거하고 중국 막는 거하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 막으려고 와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고맙죠. 그런데 중국의 위협이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떠날 수 있다. 왜? 중국의 위협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한국은 지속적으로 위험하죠. 미국이 떠나게 되면 우리가 일본한테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지금은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미국이 있어서 직접 못 싸웁니다. 그런데 미국이 손을 딱 띄면 일본한테 소리 지르면 직접 붙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할까?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우리가 핵무장 하자 그러면 미국이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수가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경우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안 지켜주게 될 경우에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보가 힘들어서 핵을 만들겠다는데 미국이 왜 못 만들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가 핵을 만들면 미국이 우리를 굶겨 죽일 거래요. 우리가 살라고 핵을 만드는데 우리를 굶겨 죽일 나라라면 동맹이 원천적으로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쭉 이건 보시고, 아까 여기서 이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몽고 미국이 자기 편 만들었죠. 요 탄자 들어가는 나라 다 자기 편 만들어놨습니다. 테러 전쟁하는 명목으로 버마도 지 편 만들고 베트남 자기 편 다 자기 편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지금 미국이 둘러쌌습니다. 이게 테러 전쟁 시대의 미국의 전략이에요. 마지막으로 미국이 파란색을 자기 편을 만들면은 중국 포위 작전이 완성됩니다. 누구를 파란색으로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미국은? 북한을 파란색으로 만들면 되죠. 그럼 중국 포위 작전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파란색, 여기도 파란색. 그래서 한국은 통일되는 겁니다. 미국의 대전략은 한국의 통일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중국은 그게 무지하게 싫은 거예요. 한반도 통일되면은 이게 지정학적으로 미국 편 되거든요. 왜? 붙어 있는 거하고는 진짜 친구가 못 되니까. 그래서 통일된 한반도는 싫습니다. 분열되어 있으면서 사이가 좋은 거, 그게 중국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한테 통일을 그렇게 세게 기대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이제 중국이 더 세지면은 이거 통일시켜서 자기가 갖겠죠.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통일된 한반도를 미국이 친구하게 되면은, 통일된 한국을 미국이 들고 있으면은 중국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망치, 일본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칼을 미국이 쥐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전략적으로 지지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구조적으로 반대해요. 겉으로는 말 안 하죠. 왜? 옆에 센 나라가 생기는 건 싫다. 그리고 일본 지정학,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의 가슴을 겨냥하고 있는 단도, 중국의 지정학,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 미국 생각, 통일시켜놓으면 그 망치는 내 거, 그 칼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뭐 한국이 불쌍해서 통일시켜주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제 중국 만나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자주 만나는 이유는 좀 통일 좀 시켜주세요. 북한 핵 좀 뺏어주고, 뭡니까? Please intervene. 한반도 문제에 개입 좀 해주라. 그냥 네가 제일 힘이 있는데. 근데 자주적으로 하세요라고 대답했죠. 자주적으로 하세요. 북한을 중국이 도무지 어떻게 쓰러뜨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독일에 계신 우리 학자인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뤄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로 요약하겠다. 미국이 도와줘서, 소독이 돈이 있어서, 소독 사람이 단결해서, 그래서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도와주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조건입니다. 뒤에 거는 있어서 좋았던 조건입니다. 한국도 똑같아요. 특히 미국의 도움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도 절대라는 말 쓸 수 있는 이론이 한두 개는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절대적으로 독재, 공산주의보다 유리하죠. 돈 잘 벌고 사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절대적으로 미국이 안 도와주면 통일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국이 도와줘야지 통일된다고 자꾸 그렇게 이상한 그런 것 같아요. 뭐 쭉 넘어가고. 독도는 이런 거로 지키는 것이지 노래 아무리 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쭉 보고. 요 지정학만 하고 대충 끝나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정학이 한 놈은 너무 좋고 한 놈은 너무 나빠요. 지정학이라는 게 뭡니까? 어디에 있는 나라냐 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 나라냐예요. 그러니까 허약한 이웃, 허약한 이웃, 물고기. 그런 미국인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넓이가 똑같습니다. 뭐 똑같진 않죠. 어느 책을 보면은 세계 3위로 넓은 나라가 미국으로 나오고 어느 책으로 보면은 세계 4위가 미국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못 계산해요. 지도 그리는 사람들이. 미국이 3위로 영토, 땅 넓이 미국 3위로 나오는 것도 있고 중국이 3위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 지도 보고서 3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중국이 3위로 나오는 것도 있고 미국이 3위로 나오는 것도 있을까? 땅 넓이만 계산했을 때 중국이 3위라고 계산하는 사람들은 요걸 뺍니다. 요 물을 빼요. 물에는 사람이 안 사니까. 그래서 땅 넓이가 중국이 조금 더 넓게 나오는 자료가 있고 테리토리가 미국이 넓다는 저걸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시간 호수 한번 가보세요. 미시간 호수는 완벽하게 미국 땅입니다. 다른 거는 뭐 캐나다랑 놀아갔는데 미시간 호수의 폭이
평균 150km쯤 되고 길이가 900km예요. 대한민국 북에서 넣으면 퐁당 빠집니다. 한국보다 더 넓어져 호수가. 그래서 그거 빼면은 중국이 땅이 좀 넓습니다. 포함시키면 미국이 넓고. 그런데 여러분 평수가 같은데 유지비가 다르다 그러면 유지비 덜 드는 집 사는 게 유리하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평수가 똑같은데 중국의 국경이 미국 국경의 1.84배입니다. 국경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미국보다 이제 원천적으로 불리하고, 그리고 뭐가 나쁘냐? 여러분 북한이 중국의 친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국경이 긴 것도 그런데 아주 고약한 놈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북한, 러시아, 이거는 뭐 중국의 적이죠. 몽고 지금 미국 끌어들여갖고 사람 미치게 만들죠. 탄자 들어가는 나라, 이거 완전히 중국의 귀신들입니다. 탄 쪽 있죠. 그 다음에 인도하고 중국 관계는 한일 관계보다 조금 더 나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둘이 서로. 그리고 버마 그동안 중국하고 친했는데 독재하면서 되면서 미국하고 가까 오바마한테 꿇었습니다. 월남, 이거 아주 골치 아픈 나라죠. 중국이 보기에 얼마나 골치 아프면 이름을 안남이라고 적겠습니까? 남쪽이 좀 편안하자. 안남. 중국 월남이 그렇게, 월남 학자들하고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야, 중국이 이제 너무 세졌으니까 너네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월남 교수들의 말이 걸작이에요. 중국 정도는 우리 힘으로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하고도 정말 친하죠.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월남입니다. 요새는. 뭐 완전히 거의 동맹국이죠. 그리고 영어로 부기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기맨. BOGEYMAN. 그게 아주 영원한 아주 이 사람이 나의 부기맨이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으면 너는 나의 부기맨,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영원한 부기맨 재팬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쫙 경제 발전할 때 그 영원한 부기맨이 미국한테 매맞은 다음에 넘어져 있는데 미국이 발로 깔고 앉아 있었어요. 일어나지 못하게. 그 기간 동안 중국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중국이 더 일어나니까 미국이 야, 일본 너도 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부기맨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국제정신 냉혹합니다. 일본이 우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그거 하는 것밖에 살 길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이게 다 이거저거 다 안 되는데 한번 군사국가로 나가볼까? 그 미국의 지원도 좀 받고, 그 일본은 마지막 발전 방향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지 군국주의로 가고 뭐고 이런 건 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은 국경이 너무 길고 위험해요. 그래서 중국군은 기껏해야 국토 방위군입니다. 조금 더 나쁜 말 나오면은 폭동 진압군입니다. 국민들이 하도 또 덤벼들어서 국토 방위군하고 원정군하고 전쟁이 되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서로 그냥 재미있게 하는 말이지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무지하게 유리하죠. 바로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미어셰이머 교수의 시각에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지정학적으로 참 중국은 좀 너무 어려운 나라예요. 14나라랑 붙어 있고 바다로 붙어 있는 나라가 5나라 갖고 19나라랑 붙어 있는데 19나라 중에서 진짜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이 좀 진짜 친구 같은데 요번에 일본하고 잘 지냈다니까 중국이 상당히 서운해하죠. 너 일본하고도 잘 지낼 예정이냐? 잘 지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북아에서 일본 빼고 되는 거 있나요? 일본이 우리나라 통일을 해주지 못해도 방해는 충분히 합니다. 북한에 일본이 돈 갖다 주면 통일 안 돼요. 일본이 북한에 돈 몇백억 달러 갖다 주면 통일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거죠. 이런 것들 쭉 보는데 마지막으로 내 중국 미국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대사님이 계십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중국에서 6년 반인가를 대사를 하신 김하중 장관한테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한중 수교가 23년이 됐고 중국의 무역이 더 많은데 일각에서는 한중 관계 비중을 한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미중 등거리 외교 이런 말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정말로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미국은 우리랑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편이에요. 구조적으로 동맹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데 중간에 서고 싶으면 일단 미국하고 동맹을 끊어야 됩니다.
동맹을 끊지 않고 중간에 쓴다 그러면 미국이 기분 나빠할 거고 중국이 믿지 않을 거죠. 중국은 야 네가 동맹에서 무슨 중간에 쓰니 동맹 끊어봐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 대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부한 얘기 같은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미국을 대신할 수 없다. 앞으로 상당히 기간 동안 그렇다. 중국과 일본으로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중국 학자가 너는 왜 이렇게 나는 대표적인 한미 동맹론자입니다. 너는 미국의 앞잡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 학자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누가 더 중요한데? 한국이 더 중요해? 미국이 더 중요하지? 우리도 똑같아. 너도 중요한데 미국이 조금 더 중요해. 라고 대답하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파워, 더 센 파워 쪽으로 붙는 것이 더 좋죠. 그런데 미국은 자유주의, 자본주의라는 또 장점이 있고 미국의 가장 큰 장점, 멀리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땅을 자기 땅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없는 강대국. 그래서 동맹 맺기 안전한 강대국.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깡패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세계에서 제일 깡패입니다. 그거를 로버트 케이건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산에 갔는데 칼을 들고 있는 사람하고 총을 들고 있는 사람하고 행동이 같냐 다르냐 이겁니다. 한 사람이 어느 날은 칼을 들고 곰을 만났어요. 어느 날은 총을 들고 곰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행동이 달라요. 총을 들고 있을 때는 곰이 오면은 보고 있다가 곰이 가면은 그냥 자기도 일어서서 오면 되죠. 그리고 곰이 자기한테 오면 쏘면 되고. 그러니까 총 들고 있는 사람은 곰의 운명이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칼 들고 있을 때 곰이 달려오면은 그 사람의 운명은 곰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제정치에서 장총을 들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행동이 달라요. 옛날에 영국이 장총 들고 있을 때는 영국이 깡패처럼 행동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큰 총을 들고 있죠. 우리는 미국 같은 총을 들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얌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직 돼보지 못해서 그렇지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힘이 똑같아.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안 해도 되지. 일본이 항복할 테니까. 중국도 항복할 거고. 힘입니다. 바로 그 얘기. 국가들은 힘을 끝까지 내리려고 한다.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다. 도덕은 그렇게 맥을 쓰지 못한다. 이게 현실주의 학자들인데 지금 현실주의가 압도적인 패러다임이고 그게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 3세대까지 왔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많이 유행하는데